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나무로 뒤덮인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밥은 개구멍으로 들어오고 한여름 땡볕에 피부가 타들어가도 그 울타리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당신을 조롱합니다. 결국 당신은 화병과 역병에 시달리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분명 똑같이 죄를 짓고 유배를 왔는데 경치 좋은 바닷가 별장에서 낮에는 시를 쓰고 밤에는 지역 유지들과 술판을 벌입니다. 아내와 자식, 심지어 노비까지 데리고 와서 그야말로 호캉스 같은 유배 생활을 즐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조선시대 유배는 단순히 죄인을 멀리 보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사형 선고의 연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안식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조선 500년 유배의 역사를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왕복 3,000리, 서울에서 부산을 3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그 죽음의 행군부터 그들이 먹고 자고 싸며 견뎌냈던 처절한 생존기까지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역사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조선시대로 떨어져 유배형을 선고받는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위대해지는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유배라는 형벌의 무게감부터 제대로 느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 많이 보셨죠? 죄인이 흰 소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서 떠나는 장면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유배를 그저 시골 가서 좀 쉬다 오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형벌 체계에서 유배, 즉 유형은 목을 베는 사형, 바로 다음으로 무거운 중형이었습니다. 현대 법률로 따지면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왕이 특별히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해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죽어서야 비로소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종신형이었던 거죠.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가족과의 생이별,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이것이 유배가 주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배는 어디로, 얼마나 멀리 가는 걸까요? 죄의 무게에 따라 거리가 달랐습니다. 조선 법전인 대명류를 보면 유배형은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2,000리, 2,500리, 그리고 가장 무거운 3,000리입니다. 1리가 약 400m니까 3,000리면 1,2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니까 서울과 부산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아니 황당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은 땅덩어리가 거대한 중국의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야 3,000리 유배를 보내면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오지로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토가 좁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땅끝 해남까지 직선거리로 3,000리가 안 나옵니다. 북쪽 끝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인 1430년에 현실적인 조정을 합니다. 거리를 축소해서 각각 600리, 750리, 900리로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상징성 때문에 판결문에는 여전히 유3,000리에 처한다라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관료들은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사명리를 채웠을까요? 여기서부터 조선 관료주의의 아주 융통성 없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지옥 같은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정조 1년 1776년에 김약행이라는 인물이 유삼천리형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괘씸죄였는데요. 정조는 그에게 삼천리를 꽉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담당 관리는 지도를 펴놓고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직선으로 가면 거리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울에서 출발한 김약행을 먼저 경상도 기장현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970리입니다. 그 다음 강원도 평해로 다시 올려보냅니다. 400리 추가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북쪽 함경도 안변으로 940리를 걷게 하고 마지막으로 함경도 단천까지 690리를 더 가게 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국토 대장정을 시켜서 기어이 숫자 3천을 맞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국토 대장정이지 이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유배 가는 죄인은 하루에 최소 팝실 6리 약 34km를 걸어야 했습니다. 34km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군대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전 군장 행군이 보통 40km 정도 되죠. 그걸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쿠션 좋은 운동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며칠만 걸어도 금방 닳아서 너덜너덜해집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지고 그 위에 다시 굳은 살이 배기고 그 굳은 살이 다시 찢어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을 굴러야 했고 눈이 오면 동상에 걸린 발을 질질 끌며 걸어야 했습니다. 유배지까지 가는 그 길 자체가 이미 죽음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여정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을 호송하는 압송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극에서 죄인을 짐짝처럼 취급하고 막대하는 무서운 포졸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압송관은 주로 의금부 나장이나 각 고을의 역졸들이 맡았는데요. 이들에게 유배 호송은 아주 귀찮고 고달픈 출장이었습니다. 왕복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길을 자기 발로 걸어서 다녀와야 하니까요. 게다가 나라에서 주는 출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죄인과 압송관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성립됩니다. 돈이 있는 양반 죄인들은 압송관에게 뇌물을 찔러줍니다. 여보게, 가는 길에 좀 편하게 갑시다. 돈을 받은 압송관은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죄인의 짐을 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죄인이 힘들다고 하면 주막에서 며칠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을 빌려서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인과 호송관이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돈 없는 죄인, 백 없는 평민들에게 압송관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뇌물을 줄 수 없으니 규정대로 하루 34km를 채찍질 당하며 걸어야 했고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압송관 입장에서는 빨리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게 이득이니 쉴 틈을 주지 않았겠죠. 유배 가는 길에 병이 나거나 객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된 끝에 드디어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싶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주거 문제 때문입니다. 유배지에는 국가에서 지어놓은 수용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느냐? 죄인이 알아서 살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낯선 땅,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떨어진 죄인.
게다가 나라에서 버린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을 누가 반겨줄까요?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역병 보듯 피하거나 재수 없다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때부터 죄인은 생존을 위한 비굴한 눈칫밥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신분의 차이, 돈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서도 텅텅거리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특히 위리안치라고 불리는 형벌은 그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감옥이었습니다. 가시가 뾰족한 탱자나무 울타리를 집 주변에 높게 쳐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좁은 공간.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유배지의 감옥, 펜트하우스와 독방의 차이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유배지 하우스의 실체,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생존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유배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가 따로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죄인은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보수주인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죠. 쉽게 말해 나라에서 지정해준 집주인입니다. 유배지 관아의 수령,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나 군수가 그 지역 백성 중 한 명을 골라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이 죄인을 내 집에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오늘부터 살인범이랑 같이 사세요. 밥도 챙겨주시고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유배 죄인을 떠맡는 건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시절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 파나가 더 느는 겁니다. 게다가 죄인이 병이라도 들거나 도망이라도 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집주인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인들은 죄인을 귀신 보듯 싫어했습니다. 방은커녕 헛간이나 마루 밑을 내주며 눈칫밥을 먹이기 일쑤였죠. 하지만 유배라고 다 같은 유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유배의 등급이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1단계는 부처입니다. 이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정된 고을 안에서는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낮에는 동네 구경도 하고 주막 가서 술도 한잔 할 수 있죠. 심지어 가족을 데려와서 같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거주지 제한 조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안치입니다. 여기서부턴 좀 답답해집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딱 그 집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마당 정도는 밟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립, 바로 위리안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탱자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탱자나무 가시는 그냥 뾰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길이가 10cm에서 5cm나 되고 모처럼 아주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찔리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위리안치는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이 무시무시한 탱자나무를 빽빽하게 심거나 가시덤불을 쌓아서 높은 울타리를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냥 울타리가 아닙니다. 높이가 처마 끝을 가릴 정도로 높습니다. 죄인은 집 안에 갇혀서 밖을 전혀 내다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 오로지 네모난 하늘뿐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아 방 안은 늘 어둑어둑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지 않으니 여름에는 찜통 더위, 겨울에는 냉골 그 자체입니다. 더 비참한 건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대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울타리 구석에 개구멍만 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보수 주인이 하루 2번 그 구멍으로 밥그릇을 밀어 넣어줍니다. 죄인은 짐승처럼 그 구멍으로 밥을 받아먹고 빈 그릇을 다시 밀어내 보냅니다. 대소변은요, 방 안에 요강을 두고 해결해야 합니다. 며칠에 한 번 요강이 꽉 차면 밥구멍으로 요강을 내보내서 비워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방 안에 진동하는 악취, 밖이 보이지 않는 공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독, 위리안치는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이 역모에 휘말렸을 때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왕의 잔인한 자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죠. 유배지에서는 법은 멀고 돈은 가깝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위리안치 같은 극형이 아니라면 유배 생활의 질은 전적으로 돈과 인맥에 달려 있었습니다. 유배지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호캉스를 누린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유배를 펜트하우스 생활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조선 후기 1674년에 함경도 안변으로 유배를 간 이필익이라는 사람의 기록, 북정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아는 유배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필익은 유배지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고 3달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와 아들이 유배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 5필, 그리고 노비를 무려 6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유배지의 노비를 6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심심할 때 말동무까지 노비들이 다 해줍니다. 이 정도면 유배가 아니라 그냥 이사 온 거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피릭은 보수주인 집에 얹혀 살지 않았습니다. 아예 집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땅까지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노비 6명을 부려서 농사를 지으니 수확량이 꽤 짭짤했겠죠. 그 농작물로 온 가족과 노비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역 수령들의 태도입니다. 원래 수령은 죄인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필익이 도착하자마자 안변 부사가 선물을 보냅니다. 술, 기름, 콩, 반찬, 약, 그리고 심지어 최신 달력까지 챙겨줍니다. 중앙정계의 핫한 뉴스, 속칭 찌라시 정보까지 물어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필익이 뇌물을 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란입니다. 이 필익은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송시열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정쟁에서 밀려 유배를 왔지만 언제 다시 복권되어 한양으로 금에 환양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방 수령 입장에서는 이 죄인이 일종의 저평가 우량주인 셈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정승판서가 되면 그때 내가 잘해줬던 걸 기억하고 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죄인에게 온갖 특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양반들의 유배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위문품을 보냅니다. 충청도에서는 최고급 종이와 붓을 보내고 전라도에서는 맛있는 젓갈과 해산물을, 서울에서는 귀한 책과 비단 옷감을 보냅니다. 유배지 창고에 전국의 특산물이 쌓입니다. 이 필익은 낮에는 경치 좋은 곳을 유람하고
밤에는 그 지역 선비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짓습니다. 지역 선비들에게는 서울에서 오신 족집게 일타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섰겠죠. 이쯤 되면 유배가 형벌인지 아니면 안식년 휴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아니, 죄 짓고 내려가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유배지에서도 왕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사회의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유배지 플렉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정말 처참하게 바닥을 기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이피릭 같은 신하가 아니라 한때 이 나라의 지존이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인맥과 돈으로 유배지를 펜트하우스로 개조했지만 왕좌에서 쫓겨난 패주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뒷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배지는 휴양지가 아니라 도살장이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갇혀 썩은 밥을 먹으며 매일 밤 암살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왕들의 이야기. 특히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배지에서 화병으로 죽어간 연산군과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욕을 견디며 끈질기게 버텼던 광해군의 유배 생활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왕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두 왕, 연산군과 광해군의 충격적인 유배 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신하들이 호의호식할 때 왕은 어떻게 짐승처럼 다루어졌는지 그 처절한 몰락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돈 많고 빽 있는 신하들이 유배지에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하가 그 정도인데 왕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비록 쫓겨난 왕이라 해도 말이죠. 하지만 조선의 정치는 비정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하들은 나중에라도 복권되어 다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폐위된 왕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영모를 주도한 반정 세력은 폐주를 철저하게 짓밟고 고립시켰습니다. 유배지 펜트하우스요?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왕들의 유배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옥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두 왕, 연산군과 광해군의 이야기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쫓겨난 그는 강화도 바로 옆 교동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교동도는 물살이 거세서 배가 드나들기 어렵고 한양에서 가깝지만 탈출은 불가능한 천혜의 감옥이었습니다. 연산군이 갇힌 곳은 위리안치, 앞서 말씀드린 그 가시 울타리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유배 생활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바닥에 머리를 샀던 신하와 내시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을 호송하고 감시했던 별감과 나인들은 그를 더 이상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가져오면서 툭 던지듯 내려놓는 건 예사였고 연산군이 뭔가 요구하면 죄인이 말이 많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울타리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저기 폭군이 있다고 놀려댔습니다. 평생을 구름 위에서 살던 연산군에게 이런 모욕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는 울타리 안에 갇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병이 난 것이죠. 결국 연산군은 유배지에 도착한 지 고작 2달 만에 쓰러집니다. 역질, 즉 전염병에 걸린 겁니다. 제대로 된 의원도 약도 없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던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폭군답지 않게 아주 애처로웠습니다. 중전이 보고 싶다. 자신이 쫓아낸 조강지처 패비신 씨를 찾으며 그는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31세.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왕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멘탈은 유배지의 가혹한 환경을 단 2달도 버티지 못하고 바스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유배 생활은 그야말로 강철 멘탈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 역시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있다가 나중에는 저 멀리 제주도로 이송됩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제주도까지 유배를 간 건 광해군이 유일합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배 안에서 사방을 천막으로 가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했습니다. 배가 도착하고 나서야 제주도라는 사실을 안 광해군은 어찌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라며 단식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연산군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위리안치된 집은 방문이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갇힌 채 밥구멍으로 들어오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을 모시던 나인들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인들이 광해군에게 영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에게 영감이라니요. 이건 늙은 양반을 하대하듯 부르는 호칭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식사를 하다가 반찬에 간장이 떨어져서 나인에게 간장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라질은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간장 타령은 웬 말이냐? 상상이 되십니까? 일개 나인이 왕의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자존심 강한 왕족이라면 그 자리에서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자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맨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나인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얼굴에 뿜어도 별감들이 윗방을 차지하고 그를 아랫방 냉골에 채워도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죽은 듯이 지내는 것, 그것이 광해군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광해군이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신줄을 놓은 척해야 감시가 소홀해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굴욕을 굴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산군은 2달 만에 죽었지만 광해군은 무려 18년, 정확히는 19년에 가까운 세월을 유배지에서 버텨냈습니다.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이죠. 심지어 그를 쫓아낸 인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귀양지에서 목숨을 잃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는 끈질기게 밥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광해군에게 유배 생활은 왕으로 살았던 15년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었을지 모릅니다.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정적들과 싸웠지만 유배지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고독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하던 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낸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왕에서 죄수로 추락하여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정반대의 케이스가 존재하거든요. 죄수에서 왕이 된 사람, 평생을 유배지에서 강화도 촌놈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용상에 앉게 된 신데렐라 맨이 있습니다. 강화도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지고 내려오던 더벅머리 총각. 우리에게는 철종으로 알려진 이원범의 이야기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궁궐에서 쫓겨나 감옥으로 들어갔다면 이 소녀는 감옥 같은 유배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에게 왕이 된다는 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강화도 도령 철종이 겪었던 흙수저 유배 생활, 그리고 왕이 된 후 벌어진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달들에게 두들겨 맞던 소년이 왕이 되어 자신을 괴롭힌 자들 앞에 다시 섰을 때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앞서 본 연산군과 광해군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최악의 유배지에서 최고의 자리인 왕좌로 수직 상승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으로 더 친숙한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의 유배 생활은 앞서 본 왕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그래도 왕자로 태어나 왕으로 살다가 쫓겨난 케이스지만 철종은 시작부터 철저한 흙수저, 아니 유배수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도세자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인데 영모에 휘말려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전계대원군 역시 평생을 유배지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죠. 철종, 본명 이원범은 1831년 한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14살 되던 해에 또다시 가족 전체가 영모에 연루되면서 강화도로 쫓겨납니다. 왕족이라는 타이틀? 그에게는 훈장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품위 유지비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소년 원범은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락 없는 시골 농사꾼의 모습이었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고 학문을 논하면 조정에서 역적의 자식이 딴 마음을 품는다고 의심할까봐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위장이었죠.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주변의 대우였습니다. 강화도 주민들에게 이 몰락한 왕족 가족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동네 깡패나 술 주정뱅이들이 수시로 원범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꽤 구체적입니다. 어느 날 원범이 나무를 팔러 장터에 나갔는데 동네 왈패 하나가 시비를 겁니다. 원범이 왕족인 걸 뻔히 알면서도 어이, 역적의 아들, 술값 좀 내놔봐 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원범의 집 문 앞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쌍욕을 퍼붓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원범은 주먹 한 번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다가 관아에 고변이라도 들어가면 그날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며 비굴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강화도를 관할하는 강화유수, 즉 사또의 감시도 숨 막혔습니다. 집 주변을 군졸들이 지키고 서서 누가 오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1849년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터집니다. 한양에서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한 겁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왕족이 씨가 마른 상황. 안동 김씨 세력은 허수아비로 세울 만만한 왕족을 찾았고 강화도 산골짜기에 숨어 살던 원범이 낙점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화도 초가집 앞으로 어마어마한 행렬이 들이닥칩니다. 화려한 깃발을 든 군대와 높은 벼슬아치들이 집을 포위하듯 둘러쌉니다. 영의정 정원용이 교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원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덜덜 떨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드디어 나를 죽이러 왔구나. 사약을 받으러 온 거구나 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영의정이 무릎을 꿇고 전하, 옥체를 보전하소서라고 몇 번을 외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동네북이었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지존이 되었습니다. 이제 떨기 시작한 건 강화도 주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원범을 괴롭혔던 동네 깡패들, 그리고 그를 가혹하게 감시했던 강화 유수는 이제 우린 다 죽었다며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날아올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왕이 된 철종이 내린 처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철종실록 행장에 따르면 왕이 된 후에도 자신에게 모욕을 줬던 무례배들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괴롭혔던 전 강화 유수를 승정원 승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고위직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강화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내가 강화도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강화도에 밀린 세금을 탕감해주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강화도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특별 과거 시험을 열어서 벼슬길도 열어주었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철종이 대인배였다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에게는 복수할 힘조차 없었거나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 환멸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비록 무시당하고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첫사랑 양순이와 함께 산을 누비던 그 시절이 궁궐의 삶보다 더 행복했다고 느꼈던 건 아닐까요? 물론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던 철종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휘둘리다 술과 여색에 빠져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배지에서의 기억을 피해 복수가 아닌 관용으로 갚았다는 점에서 그는 가장 인간적인 유배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철종의 이야기는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이라도 되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의 유배 역사에는 왕이 되기는커녕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핏줄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권력 싸움에 희생된 가장 작고 여린 생명들. 바로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시들어간 이 아이들의 비극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꼽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할아버지 인조에 의해 비정한 유배지로 내몰린 어린 왕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왕실의 이면에 숨겨진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른들의 유배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어른들이야 억울하든 아니든 정치적인 싸움의 결과이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단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으로 끌려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건, 바로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들이 겪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어린 손자들을 저 먼 무인도에 가둬 굶겨 죽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라면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온 국민이 분노할 폐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선의 궁궐에서, 그것도 왕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면서부터입니다. 인조는 돌아온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자를 정적으로 의심했죠. 귀국 2달 만에 건장했던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모두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독살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인조는 서둘러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자의 부인인 강빈마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들.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석철이 12살, 둘째 석딘이 8살, 그리고 막내 석견은 겨우 4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조는 이 어린 손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 없는 자식들이니 내가 거두겠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복수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세 형제를 제주도로 유배 보냅니다. 1647년, 그 먼 제주도까지 가는 길은 어린아이들에겐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른도 버티기 힘든 뱃길을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우는 사살배기 막내를 형들이 업고 달래며 갔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위리안치 가시 울타리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제주는 지금의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기후, 거친 바닷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육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풍토병이 창궐하는 곳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덥고 습한 가시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거친 보리밥과 짠지 국물만 먹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천천히 죽어라 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납니다. 유배 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첫째 석철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장독, 그러니까 지금의 장티푸스나 전염병으로 추정됩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데도 의원 1명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녀는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다 쓸쓸하게 숨을 거둡니다. 동생의 죽음을 지켜본 둘째 석딘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형이 죽은 지 불과 2달 뒤, 8살 난 둘째마저 똑같은 증상으로 형을 따라갑니다. 세 형제 중 둘이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당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지만 천륜을 어겨도 유분수지, 어떻게 친손자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두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관들조차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인 꼴이니 슬프고 또 슬프다라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던 나인들을 잡아다 문초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살배기 막내 석견뿐입니다. 형들이 다 죽고 혼자 남은 이 어린아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행히 효종이 즉위한 후 유배지가 강화도로 옮겨지고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그는 평생을 유배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 역시 2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소현세자의 혈통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소현세자 아들들의 유배는 조선 유배사가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핏줄도 끊어버리는 냉혹함. 그 속에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다 보니 유배지가 온통 죽음과 고통, 억울함만 가득한 곳처럼 느껴지시죠?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나가는 절망의 땅. 하지만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척박한 유배지에서 절망하는 대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천재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할 시간에 방구석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책을 쓰고 제자를 길러낸 사람들. 유배지를 감옥이 아닌 대학으로 만들어버린 조선의 지식인들. 바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권의 책을 써낸 정약용의 미친 생산성, 그리고 제주도에서 탄생한 최고의 명작, 세안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꿨을까요? 앞서 본 소현세자의 아들들,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팠죠? 유배지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무덤이기도 했지만 정반대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인큐베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년이라는 말 아시나요? 교수나 연구자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간이죠. 조선시대 유배가 바로 이 강제 안식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유배지에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린 두 괴물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리고 추사 김정희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공부할 기회였습니다. 먼저 다산 정약용입니다. 1801년 잘나가던 정조의 남자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쫓겨납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천주교쟁이라며 손가락질 받았고 양반들도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주막집 뒷방 한 칸을 빌려 겨우 몸을 누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내 인생 망했다며 술독에 빠져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벼슬길은 막혔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조선의 모든 학문을 정리하겠다. 그는 그 좁은 주막방 이름을 사이제, 즉, 네 가지를 올바르게 하는 방이라고 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장 18년 동안 강진에 묶여 있으면서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써냅니다. 여러분, 500권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숫자일까요? 1년에 28권, 한 달에 2권 이상을 18년 내내 써야 가능한 양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인 다산초당을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논문 공장 혹은 오늘날의 대학원 연구실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똑똑한 청년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업을 시켰습니다. 정약용이 기획을 하고 목차를 잡으면 제자 A는 관련 자료를 찾고 제자 B는 초고를 쓰고 제자 C는 교열을 보는 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최종 검수를 하는 편집장이자 지도교수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명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는
모두 이 다산초당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정약용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유배지가 없었다면 이 위대한 저작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양으로 승부했다면 질과 예술혼으로 승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당시 제주는 한양 선비들에게는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험지였습니다. 김정희의 유배 생활은 정약용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위리안 치형을 받아가시 울타리 안에 갇혔고 입맛 까다로운 미식가였던 그에게 제주의 거친 음식은 고역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찬이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김치 좀 보내달라며 칭얼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고독과 결핍이 그의 예술을 완성시켰습니다.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는 절해고도에서 그는 하루 종일 붓을 잡았습니다. 벼루 10개가 구멍이 뚫리고 붓천자루가 몽당붓이 될 때까지 쓰고 또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추사체입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고 힘이 있는 글씨. 유배지의 거친 바람과 파도를 견뎌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경지였죠. 그리고 국보 제180호 세안도가 바로 이 제주 유배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한때 권세가 드높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유배를 가자마자 싹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역관이었던 제자 이상적이라는 인물은 달랐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구한 귀한 책들을 꼬박꼬박 제주도로 보내준 겁니다. 이에 감동한 김정희가 그림을 그려 선물합니다. 그림에는 허름한 집 한 채와 소나무, 잣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를 적었죠.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권력이라는 따뜻한 봄날이 가고 유배라는 차가운 겨울이 오니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다는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안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의리의 증명서이자 유배 문학의 정점입니다. 이처럼 유배지는 엘리트들의 지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유배지에 머무는 동안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시골 마을에 떨어진 겁니다. 정약용이 강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김정희가 제주 청년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서울 대치동 일타 강사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골 마을에 와서 무료 과외를 해주는 셈입니다. 덕분에 유배지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지방의 인재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을 가두는 형벌이 조선 전체의 지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왕들과 슈퍼스타급 양반들의 유배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유배를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챙겨줄 노비도, 보내줄 책도, 위로해줄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이름 없는 자들의 생존기, 그리고 조선 유배 제도가 남긴 진짜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책에 굵직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 왕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천재들. 하지만 조선시대 유배를 간 사람들이 과연 그들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유배인의 대다수는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줄 아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양반들은 유배지에서 시를 쓰고 일기를 남겨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멋진 포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를 모르는 까막눈 백성들에게 유배는 그저 기록되지 않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제자도 없는 평민 김서방이 낯선 섬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낭만적인 바다 풍경, 학문적 성취,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유배는 낭만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집에서 돈을 보내주거나 지역 수령이 챙겨주기라도 했지만 평민 죄인에게는 국물도 없었습니다. 보수주인, 그러니까 죄인을 맡은 집주인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밥값을 못하면 밥을 안 주니 죄인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거나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팔아야 했습니다. 양반들이 방 안에서 붓을 들 때 평민들은 더약볕 아래서 호미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배지는 감옥이자 동시에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의 직장인들보다 더 가혹한 무한노동의 굴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살인사건 재판 기록을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유배를 간 평민 죄인 300여 명을 추적해봤더니 놀랍게도 평균 5년에서 6년 만에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라? 유배는 종신형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살인범이 6년 만에 풀려났을까요? 여기에는 조선 조정의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정치범인 양반들은 풀어주면 다시 한양에 와서 왕권을 위협할 수 있으니 가둬두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평민 살인범은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데리고 있어 봤자 관리 비용만 들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가뭄이 들어 비를 빌어야 할 때 덕을 베푼다는 명분으로 가장 먼저 풀어주는 대상이 바로 이런 잡범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상소를 올려도 안 풀어주는데 평민들은 에이, 밥값도 많이 드는데 그냥 가라며 쿨하게 풀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배지에서 현지 여자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예 그 지역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지금도 제주도나 남해안 섬 지역에는 그때 유배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유배는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 피를 섞고 문화를 섞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도 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유배의 역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선의 유배 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징역형이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하지만 500년 유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묵직합니다. 유배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화병으로 죽었고, 누군가는 독살 당했으며, 누군가는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의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유배는 치유와 창조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책으로 엮어냈고 김정희는 고독 속에서 예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광해군은 18년의 모욕을 견디며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었고
철종은 가장 낮은 곳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을 이해하는 왕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유배와 닮아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곳으로 내쳐지는 순간이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건강을 잃고 병석에 눕는 순간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 같고 사방이 가시 울타리로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그것이 바로 현대판 유배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연산군처럼 분노하다가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산 정약용처럼 그 고립의 시간을 나를 단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 유배지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유배지에 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선 최고의 천재들도 한나라의 왕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그 척박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의 유배 생활이 훗날 목민심서가 되고 세안도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형벌의 세계. 알면 알수록 참 잔혹하면서도 인간적이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배보다 더 무서운 형벌, 조선시대 사형 집행의 모든 것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망나니가 춤을 추고 칼을 휘두르던 그 살벌한 현장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재미있는 역사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